중도 성향의 정치단체 노 레이블스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진보 표심 분산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로 조지아주 검찰에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페니 웰리스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가 전화통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고 그녀의 전 연인이자 특검이었던 네이튼 웨이드는 이혼 소송에서 법정 모독죄로 기소됐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할리우드 영화 오션스 11을 방불케 하는 정교한 수법으로 3천만 달러의 현금을 탈취하는 절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육군과 공군이 퇴역 군인들에게 현역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고 더 게이트웨이 푼딧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모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상무부는 올해 2월 무역 수지 적자가 689억 달러로 전월 대비 13억 달러 증가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9,000건 늘어난 21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직업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해 오늘 공지했습니다. 아이오와 주, 카운티 및 지역 의사결정 기관의 성별 균형을 맞추라는 명시적 요구사항이 30년 만에 어제 폐기됐습니다. 미시 화장품 4월 맞이 세일! 캐비어 추출물 고농축 영양크림이 단돈 140불, 각종 화장품 세트는 최대 33%까지 세일! 미백, 주름 2중 기능성 아이크림은 10% 할인, 비타 C 세럼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더나 플러스 프리미엄 샴푸 세트도 파격 세일, 신상도 떴습니다! 손상된 모발을 눈에 띄게 복구해주는 닥터 그루트 번딩 샴푸, 트리트먼트 세럼, 탈모도 잡고 스타일도 살리는 닥터 그루트 소딩 샴, 미라클 트리트먼트, 두피 토닉 각각 30불에 모십니다. 가까운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 missiCosmetics.com에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도 성향의 정치단체 노 레이블스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진보 표심 분산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습니다. 낸시 제이컵슨 노 레이블스 CEO는 오늘 성명에서 노 레이블스는 백악관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구할 경우에만 후보를 내겠다고 늘 말해왔다면서 그런 후보가 등장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레이블스는 독자 대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후보 선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여러 인사가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후보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 레이블스가 30명을 접촉했지만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대선 경선에서 사퇴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또 민주당에선 조만친 상원의원 등이 노 레이블스 후보로 출마 제의를 받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레이블스의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도 성향의 노 레이블스가 후보를 내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갈 수도 있는 중도 진보표를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AP통신은 노 레이블스의 이번 결정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는 제3 후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겠지만 노 레이블스가 사실상 트럼프를 돕는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안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 레이블스가 빠지더라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진보적 신학자인 코넬 웨스트 유니언 신학대 교수, 녹색당의 질 스타인 등이 있어 제3후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로 조지아주 검찰에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풀턴 카운티 1심 법원의 스콧 메가피 판사는 오늘 피고인 측은 혐의와 관련된 언행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법원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메가피 판사는 대중적 관심 사항에 대한 정치적 연설이라고 해도 범죄 활동에 사용됐다고 의심될 경우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지아주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검찰 측은 재판이 8월에 시작돼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아직 재판 일정은 미정인 상태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한편 기밀 문서를 잘못 관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플로리다 재판에서도 트럼프 변호인단이 대통령 기록물법을 근거로 요청한 기각을 거부했습니다. 에일린 캐논 판사는 지난달에도 기소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령이 위헌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트럼프 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캐논 판사는 대통령 면책 특권이 트럼프를 기소로부터 보호하며 그가 선택적이고 보복적인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페니 웰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가 전화통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녀의 전 연인이자 특검이었던 네이슨 웨이드는 이혼 소송에서 법정 모독죄를 선고받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공동 피고인 해리슨 플로이드를 변호하는 크리스토퍼 카츠로프 변호사는 윌리스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동료 중 한 명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고 밝혔는데 그 동료는 자신이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뉴스위크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녹음을 위해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된 두 사람의 동의 없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윌리스는 올해 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청문회 이후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스컷 메가피가 내린 명령에 따라 웨이드가 사건에서 물러난 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공동 피고인 14명의 기소를 계속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웨이드와 별거 중인 아내 조슬리 웨이드는 어제 웨이드가 긴급한 의료 시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그를 상대로 법정 모독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폭스5 애틀란타 뉴스에 따르면 웨이드는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후 2년 반 동안 거의 $700,000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이드는 아내로부터 자녀들에게 내시경, 대장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위한 재정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고 의대 진학을 꿈꾸는 대학생 딸의 양육비도 끊겠다고 통보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엄마에게 부탁하라고 했다고 폭스5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할리우드 영화 오션스 11을 방불케 하는 정교한 수법으로 거액의 현금을 탈취하는 절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지역 일간지 LA타임스와 KABC 방송 등에 따르면 부활절인 지난달 31일 LA 북쪽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 있는 보안업체 가다월드의 현금 보관시설에서 $3,000,000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LAPD 관계자는 이 시설이 절도를 당했으며 범행 일당이 건물 지붕을 뚫고 침입해 내부 금고에서 돈을 빼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져 시설의 침입 알림 경보가 전혀 울리지 않았으며 침입 흔적도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체 직원들이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 출근해 금고를 열 때까지 아무도 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폭스뉴스는 가다월드가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ATM 서비스와 현금 운송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형 보안 회사라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이 매우 정교한 것으로 미뤄 보안시설에서 은밀하게 침입하는 방법을 잘 아는 숙련된 일당이 벌인 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직 용의자에 관한 실마리는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LA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LA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털이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육군과 공군이 퇴역 군인들에게 현역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고 더 게이트웨이 푼딧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육군의 모병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군 모병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반면 기독교인 군인은 박해를 하고 기지 내에서 드래그쇼를 주최하는가 하면 백인 반대주의 성명을 낸 이력이 있는 지도자가 고용되는 등 워크이즘 분위기로 인해서 점점 더 방해받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육군은 모병 부족으로 인해 현역 병력을 47만 6천 명에서 46만 6천 명으로 줄이게 됐는데 군사 전문 매체 워 온 더 락은 육군 관계자는 현역 최종 병력이 9월까지 44만 5천 명으로 최대 2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요 지상군이 불과 2년 만에 최대 7%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공군은 지난 2월 자발적 퇴직 현역 복귀 프로그램 부활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종사, 전투 시스템 장교, 채용 담당자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긴급하게 구하는 중견 직위를 최대 1,000명까지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포스 타임스는 퇴역한 지 48개월 이하인 경우 현역 복무에 복귀하려면 2026년 1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선정된 사람은 지원 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공군의 뒤를 이어 육군도 군 전반에 걸친 지침을 통해 퇴역 군인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올 아미 액티비티 문서에 따르면 퇴역 자격이 있거나 곧 퇴역할 예정인 모든 육군, 예비군, 방위군 병사, 즉 최소 20년의 복무 기간을 달성했으며 퇴직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내과, 신화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연방상무부는 올해 2월 무역수지 적자가 689억 달러로 전월 대비 13억 달러 증가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2월 적자폭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77억 달러 적자를 웃돌았습니다. 수출이 2,630억 달러로 전월 대비 58억 달러 증가했지만 수입이 3,319억 달러로 전월 대비 71억 달러 늘어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일본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가 62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억 달러 줄어든 반면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는 153억 달러로 전월 대비 27억 달러 늘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2년 3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9,000건 늘어난 22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3,000건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직전 주간 청구 건수는 21만 2,000건으로 2,000건 상향 조정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9월 중순 이후 20만 건대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월 17일에서 23일 주간 179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19,000건 감소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매파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는
오늘 투자 전문지가 주최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의 이날 발언은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멈출 경우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 이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직업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해 공무원 집단을 정체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AP통신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연방인사관리처는 오늘 직업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 등 해고가 쉬운 직종으로 임의로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인 2020년에 발령한 행정명령 스케줄 F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이익 집단인 딥스테이트로 전락하면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청산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등 보수 싱크탱크들이 공화당 재집권 대비해 정책을 담은 프로젝트 2025도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보수주의자로 대체하라고 제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공무원 단체들은 신분 보장이 사라지면 공무원들이 정권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정치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오늘 내 행정부는 220만 직업 공무원들이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규정은 공무원을 다른 직종으로 재분류하더라도 신분 보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재분류 시 따라야 할 절차적 요건을 기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OPM의 규정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수개월은 걸릴 것이고 왜 규정을 바꿔야 하는지 이유를 밝혀야 하며 반대 진영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AP는 설명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카운티 및 지역 의사결정 기관의 성별 균형을 맞추라는 명시적인 요구사항이 수요일 폐지됐습니다. 킴 레이놀즈 주지사는 이를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지만 비평가들은 여성에게 더 적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폐지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이사회와 위원회가 항상 가장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캐리 체프먼 캣 여성 및 정치센터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아이오와는 성별 균형이 더 잘 잡혀 있으며 이는 여성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위원회와 이사회가 이 법안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등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불균형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30년 전 전국 최초로 주정부 산하 이사회와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성별 균형을 맞추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 후 주의회는 이 요건을 모든 수준의 정부로 확대해 2012년에 발효시켰습니다. 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들은 인권위원회나 의사면허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찾기 위해 먼저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한편 12개 이상의 주에서는 당국이 주 전체 위원회 및 이사회의 위원을 성별에 따라 구성하도록 권장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중 상당수가 법원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 사회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신화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모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군대에 가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 비교하면은 거의 25% 이상 줄어들었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고요. 팬데믹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나 보다 했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그 지원율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크게 떨어진,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군대에 가기 싫은 것이냐? 이게 지금 백신을 의무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군대에 가기 싫은 가장 큰 이유는 군 조직이 상당히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게 군대냐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것이고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 내가 정말 이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일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충성심을 자극하는, 애국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많이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애국심이 많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것은 교육과 정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라, 내 나라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준다면 자연스럽게 베네핏도 훌륭한데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베네핏만 좋지 굳이 내가 이 나라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야 돼? 라는 식의 생각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이 나라는 제대로 된 모병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모병이 안 되는 것은 신병입니다. 신병 모병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발표가 나와 있는 육군이나 공군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다시 복귀하게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 소식은요, 신병이 아니라 간부급 임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병이라기보다는 장교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병이 모집이 안 되는데 장교를 늘리겠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실제로 장교들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장교들 수는 왜 줄었겠습니까? 거기도 물론 코로나 백신 문제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을 것이고요. 상당히 많은 베테랑들이 그때 군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정작 군대 문화가 상당히 이상해지면서 군 기강도 해이해지고 군 문화 자체가 변하면서 이게 더 이상 내가 이 군대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자괴심 같은 걸 가진 군인들이 일찍이 좀 퇴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정책을 펼친 것에 역효과 혹은 후유증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정책을 제대로 펼쳤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창피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정내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애국심은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요. 이런 상황들이 돼버리면 누가 군대에 가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할지 암담해지는 것이죠. 어서 서둘러서 다시 원상복귀해야 됩니다. 군이 군다워지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워키즘 상당히 위험합니다. 군대 조직에서 남녀 구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상한 상황들 벌어지고 그 안에서 흑백 논리가 자꾸 이야기가 되고 피부색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또 백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들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모병에서 이 인종별로 통계를 내보면은요, 백인 지원자들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백인 지원자들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 지원자들은
평상 예전과 거의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백인 지원자들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흑인과 히스패닉 군인들이 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걸 저희가 보았는데요. 결국은 인종적인 그런 그 역차별이 만들어낸 이러한 현상들, 결국 정치의 잘못이고 정책의 잘못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강대국일 수 있는 이유는 경제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한 나라라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에서 경제 부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되죠. 순서를 헷갈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제가 만만하니까 대충 군사력은 대충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일 날 일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좀 설명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트럼프 길들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신문 보장을 강화하는 것인가? 사실은 좀 바꿔서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공무원들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결속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거죠. 공무원들을 철통 밥그릇을 만들어 줌으로써 딥스테이트가 더 강력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딥스테이트를 파괴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당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신이 말하는 그런 대대적인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야 라고 미리 선수를 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후임자를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인 회방으로밖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원래 이제 스케줄 F라는 것이 이야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스케줄 F가 이야기됐던 것은 공무원들의 본질을 이제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직급이 올라가게 되죠. 자연스럽게 직급이 올라가면서 결재권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결재권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돼버리는 희한한 현상들이 생기게 됐다. 이건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국민들이 선택해서 뽑아준 선출직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한이 생긴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권한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권한이 아니라 공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걸 사적으로 막 쓸 수 있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결재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막 자기네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하나의 그게 권력 집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딥스테이트라는 어떤 조직이 딱 있어가지고 우리는 딥스테이트야. 옛날에 무슨 뭐 한국에서 하나회 모이듯이 그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모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뷰로크래츠라고 하는 관료주의자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딥스테이트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다 옷을 벗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업무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바꿔서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게끔 보장을 해주면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들이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절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라마스와미를 비롯해가지고요,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야기하는 2025 프로젝트는 굉장히 강한 보수주의적인 개혁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025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 정부 조직 내에서 좌편향 인사들 전부 다 제거해버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개혁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이 잘못되면 그러면 거꾸로 다른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구부러진 못을 피려고 망치질을 했더니 반대쪽으로 휘어버리더라라는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좀 더 지혜롭게 개혁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에 앞서서 개혁 조치가 이루어질 것에 한 발 앞서서 야 나는 너희 편이야 라는 식의 편먹기 작전, 떡국물 당근 던져주기 작전을 펼치고 있는 이 바이든의 정치 수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고단수 수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200만이 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한테 연방정부 공무원들아 민주당이 너희 편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인 것에 관여받지 말고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중립적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편먹기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의회에서 법으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법으로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사인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됐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행정명령 내리고 각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 알아서 지침을 만들고 마치 국토안보부 마요르카스 장관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침을 만들고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일을 막 처리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만약에 정치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시켜야 정치 세력에 영향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의 수계라고 하면은 좀 미안한 얘기겠군요. 민주당의 대표 인물로 자리 잡고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 것이면 이미 한쪽 명령이 돼버리는 것이고 한쪽 편들라고 당근 던져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오와주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캠 레이놀드 주지사가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이 아이오와주에서는 30여 년 전에 이미 성별 균형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죠. 아이오와 주정부에서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라든가 혹은 이사회, 보드 멤버들을 선임을 할 경우에 보통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근데 이들을 임명을 할 경우에 이들이 성별 균형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성비가 좀 맞춰지게끔 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지금 여성을 더 발탁하도록 규정을 했던 겁니다. 이게 2012년에 와가지고서는 주정부뿐만이 아니라 카운티 정부부터 해서 시리 정부까지 각 레벨에 있는 모든 정부기관들이 다 그렇게 하도록 법을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것 자체는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성평등에 입각한 그런 개념에서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성소수자 얘기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있던 그 유리천정 얘기 나왔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진보니 보수니 할 것 없이 다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을 하는 시행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사를 모색하는데 3개월의 시간을 주기로 하는 그런 세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발견을 못하면 남자들로 더 채워도 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쓸만한 인재들이 있는데 후보감들이 있는데 후보감들이 하필이면 다 남자다. 요 여성이 뽑아야 되는데 여성 수가 모자라는데 여성 수를 더 채워야 되는데 남자밖에 없다. 그러면 3개월이란 시간을 갖고 법적으로 3개월 안에 여성들 중에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게 하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적으로 인사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겠죠. 인사가 느려지면 일도 느려질 수밖에 없고 일이 결국은 적체되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효율적으로 정부 조직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남녀 성평등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민주당 쪽 사람들은 거기에 성소수자 혹은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도 없애야 되니까 인종평등 해가지고 흑인들 숫자를 비례를 몇 %를 집어넣어라. 뭐 아시안 몇 %, 히스패닉 몇 %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성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이 돼야 된다. 그것이 에너지위원회인데 예를 들어서요. 에너지위원회인데 에너지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성소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그런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공화당 쪽에서는 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능력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실력이 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남자냐 여자냐 먼저 따지고 무슨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먼저 따지고 이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느냐 이제 이런
그래서 성과 중심제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과 중심제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폐단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왜냐하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그것이 국민들에 대해서 더 빠르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러면은 거기에 성별 때문에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장애를 받고, 혹은 인종 문제 때문에 또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다 해봤다 아이가 뭐 이겁니다. 해보니 어차피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저런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 이왕이면 우리가 성별이니 인종이니 이런 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 본질, 이 자리의 본질, 이 위원회가 왜 있는지, 이 이사회가 왜 있는지 그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오와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성별 균형을 맞추는 규칙을 만들었던 주인데, 역시 전국에서 최초로 이 규칙을 자발적으로 폐지하는 주가 됐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요즘처럼 성소수자니 인종평등이니 인종정의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오와주의 이 성별균형 규칙 폐지는 상당히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다. 어찌 보면은 오리건주에서 마약 소지를 한 것을 그렇게 범죄시하지 않도록 가볍게 처벌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불과 몇 년 만에 실패를 인정을 하고 다시 마약 소지를 범죄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같이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아이오와주에서 이러한 그 정책의 방향 전환은 전국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뉴스를 언론들이 크게 보도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희는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4월 4일 목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